이재명 대표가요, 최근에 그 논란됐던 발언 있죠. 북한을 그냥 북한이라고 안 하고 우리 북한 이렇게 얘기해서 불거졌던 그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일까요? 복귀한 이후 첫 현장 행보에 나선 곳이 바로 군부대였습니다. 많이 입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다 메모는 했는데 비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도 조금 생소하게 들리지만 젊은 세대들한테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 가고. 이거 동네입니다. 안녕하십니다. 하트 한번 할까요? 머리 하트. 머리 하트. 얘들아, 할아버지 사랑해요. 시작. 예, 참 애들은 순수해요. 아마 누가 그랬나 봐요. 저 잘생긴 할아버지한테 가서 인사드려 했더니 잘생긴 할아버지 어디 있는데요. 자, 아저씨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해병대 방문. 자, 이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뭐 설날을 앞두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국방위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이제 갔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모든 총선 앞두고 정치인들의 행보가 그냥 그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북한에 대해서 우리 북한 이런 이야기한 거 선대 그리고 뭐 김일성, 김정은을 이렇게 이야기한 이런 부분들을 좀 희석시키기 위한 차원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하나 있고 그러면 왜 해병대를 갔느냐. 예. 해병대에 최근에 채모상병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최상병. 네, 최상병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민주당에서는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고 하고 상당히 강하게 지금 정치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또 부각시키기 위해서 해병대를 찾았다. 그런 정치적 목적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민주당이 또 이 당의 상징 그 로고라고 하죠. 8년 만에 이걸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논란이 있어요. 그때 민주당을 그 문재인 대표가 전면에 나서면서 손혜원 그때는 이제 전문가였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면서 더불어 민주당, 더불어 그래서 더민주 아주 뭐 이름 아주 멋지게 지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색깔을 좀 지우려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민주주의 회복과 통합에 대한 시대 정신을 담아 민주당을 크게 부각하였고 압축된 세 가지 색깔의 삼색 깃발에 민주, 미래, 희망이라는 우리 시대의 요구를 담았습니다. 상황이 엄혹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선배들이 이루어왔던 성과를 바탕으로 더 이상 민주주의가 희망이 사라지지 않고 퇴행하지 않고 반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 파이팅! 네, 더불어라는 글자를 확 줄이고 민주당을 확 키웠다. 이걸 두고 또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셨지만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 민주당 글자를 부각한 새로운 당 로고와 PI라고 하는 당 상징을 발표를 했는데요. 오전 국회에서 이제 선포식을 열고 공개를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바뀐 뒤에 유지해온 이 기존 PI를 8년 만에 바꾼 건데요. 바꾼 모습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민주주의를 형상화한 이 미음 모양이 사라졌고요. 당명은 직전보다 더불어 글자 크기를 줄이고 민주당의 글자 크기가 강조되도록 굵은 필체를 썼습니다. 또 이제 파랑, 보라, 초록 이렇게 세 가지 색이 선명하게 구분되는 삼색 깃발이 들어갔는데 이 깃발들이 아까 말씀 들으신 것처럼 민주, 미래, 희망의 가치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기존 버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을 이끌 당시에 만들어졌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문재인 지우기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완전히 전환하기
피하기 위한 개편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분열된 상황에서 원조 민주당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문재인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손혜원 의원이 좀 도움을 더 줬다. 손혜원 전 의원이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민주당도 이제 경선하고 또 총선 컷오프 대상 나오잖아요. 이러면서 논란이 참 많습니다. 그 지점 들여다보죠. 총선에 출마하면 안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 대표가 되겠습니까? 해서 5가지 범죄 목록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범죄 목록에 해당이 되면 공천을 주지 않겠다. 그런데 저희들 그래픽으로 하나 일단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건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성범죄. 당연히 성범죄 저지른 사람이 국회의원 되면 되겠습니까? 음주운전. 당연히 음주운전한 사람이 국회의원 되면 되겠습니까? 직장 갑질, 뭐 학교 폭력, 증오 발언 이런 거 있는 사람은 저기 나오네요. 가위로 그냥 뚝 자르듯이 컷오프 시키겠다. 그런데 여기 조금 더 들어가면 이거 뭐야 빠져나갈 사람들 다 빠져나가겠네 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한동훈 위원장이 바로 이 내용을 두고 이거 이재명 대표 예외시키려는 것 아닙니까? 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민주당에서 음주운전 등 5대 혐오 범죄 규정해서 공천 과정에서 도덕성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는데 제가 그거 봤는데요.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던데요.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만 거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재판을 계속 받으시고 있고 수사를 받으시고 있는 데다가 전과도 여러 개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5대 기준에는 하나도 걸리시지가 않네요. 그런 기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실까? 저는 우려가 되네요. 자, 어떤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음주운전을 가지고 저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민주당이 만든 기준이 이제 보면 그렇습니다. 이른바 그 윤창호법이라고 하는 가중처벌 조항, 이게 이제 2018년 12월에 만들어졌는데 예? 그 이후에 음주운전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 그러니까 한 번만 적발이 돼도 바로 이제 그 공천에서 배제하는 그런 사유가 되고 예?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15년 내에 3번 그리고 10년 내에 2번 이상 적발되면은 이제 컷오프 사유가 된다는 것인데 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시계가 좀 오래되긴 했어요. 2002년이라서 여기 지금 안 걸린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또 혐오 발언 같은 경우에도 이거 좀 사실 묘한 게 과거 이제 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쥐닭 뭐 이런 표현들을 이제 뭐 트위터나 이런 데 쓴 게 있단 말이죠. 예. 그럼 이건 좀 혐오로 볼 것인가? 이것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고 또 과거 어떤 뭐 이른바 사생활 논란 뭐 여배우 문제 뭐 이런 얘기들 이건 성범죄는 아닌데 이것도 사실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렇게 이재명 대표만 다 피해가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비판을 하는 거죠. 예. 자, 정치적 견해의 차이다. 혐오 발언은. 그래서 문제가 안 되고 뭐 음주운전 그거 옛날 것까지 그렇게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논란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 3회 재판이 시작이 됐죠. 저 재판은 주 3회인데 혐의는 한 10가지가 됩니다. 10가지가 되고 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도 있고 한데 그 혐의들을 보면은 물론 이거 혐오라는 이 카테고리에 딱 집어넣어서 5개를 했지만은 가령 예를 들어서 성남 FC 후원금 같은 경우는 제3자 뇌물죄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위정교사도 있고 물론 뭐 배임은 뭐 해당 안 된다고 해도 경영상의 운영상의 문제니까는 그런 혐의들이 있고 위정교사 이런 것도 상당히 심각한데 이런 것을 다 또 뺐습니다. 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준을 맞춘 것 아닌가 이재명 만 피하는 그런 것 아닌가 하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그럼 우리는 반대로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들 이 혐의들을 배제 대상으로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이재명 대표 같으면은 국민의힘 후보는 못 된다. 절대 못 되는 거죠. 한 몇 가지가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것이 너무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했기 때문에 국민이 선택을 할 때는 충분히 그 고려가 될 겁니다. 예. 자, 공천 앞서서 지금 민주당 움직임 중에 하나는 내가 바로 찐명입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찐명 논란. 이것도 짚어보죠. 근데 언제 찐명 얘기를 하느냐? 그전에도 뭐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콕 집어서 나 저기 나갈래. 왜? 저기는 반명, 비명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저기 가서 지금 민주당 의원을
날리고 본인이 차지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이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심장을 뺏길 수는 없다는 절박함으로 호소드립니다. 성남시 중원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오겠다는 후보는 민주당의 기본 정체성조차 의심이 됩니다. 민주당의 배신과 분열의 상처를 주면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출마하겠다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는 민주당답지 않은 정치인이라는 조롱이 여기저기에서 들립니다. 당대표가 검찰 독재의 칼날에 난도질을 당하는 상황에서 당대표 체포 동의안에 왜 가결표를 던지셨습니까? 저 양효원 형은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생사고락을 함께했습니다. 자, 저게 이른바 기자회견을 하면요. 저 정론관 기자회견은 저 출마하겠습니다. 저 어디에 나가겠습니다. 출마의 변이거든요. 근데 출마의 변에 국민을 위해서, 지역구를 위해서, 내가 이 지역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 지역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두 분 다 뭐가 더 강조됐느냐?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라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논란입니다. 물론 지역구 얘기도 했겠죠. 근데 눈에 띄는 거는 그쪽이라는 겁니다. 그래픽 저희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이분들 어디 나가려고 했는지 다시 한번 좀 보죠. 일단 선언한 분들이니까 양효원 의원은 지금 양기대 의원이 있는 경기도 광명을 지역을 나간답니다. 비명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미 이제 비명으로 분류됐던 사람들은 당 나갔잖아요. 윤영찬 의원은 남아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 다음 그러면 이제 끝날 줄 알았어요. 당내에서 비명계 속출 작업이. 근데 또 아니야. 당신도 보니까 평소에 별로 협조적이지 않았어. 지난번에 가결표 던졌어. 부결표 던졌어. 그럼 그것까지 공개하라면서 공세를 취하고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상황 자체가요. 민주당의 소위 말하는 승자의 저주가 좀 걸려 있다는 생각이. 승자의 저주.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사실 180석을 석권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역구 같은 경우 수도권은 거의 독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역들이 아닌 원외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현역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민주당 의원을. 그러니까 의원들하고 상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여기도 또 여의도 문법이 작용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현역을 그러니까 원외의 입장, 원외나 신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대직을 하려고 할 때 소위 말하는 대표하고 친한 사람하고 붙어봐갖고는 승산이 별로 없잖아요. 아무래도 좀 약해 보이는 그러니까 소위 비주류 현역을 공격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여의도 문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더 이 상황이 격화되는 이유는 소위 말하는 강승지층의 개딸이라는 사람들의 일종의 비명 현역에 대한 청산, 척결 이런 분위기를 업어타려고 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속셈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데 앞서 나왔던 윤영찬 의원, 양기대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낙연계 의원으로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지난번 대선 경선할 때도 사실 그 캠프에 있었고 공교롭게도 그 두 현역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의 또 언론사 후배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도 약한 고리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럼 대표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너무 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식의 입장 정도 내지는 그런 뉘앙스를 보여야 되는데 침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묵인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우리는 그대로 가야 되겠네? 이런 상황이 되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갈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항상 놓은 이야기, 패권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친노, 친문, 친명 패권으로 간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앞날이 그렇게 밝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에서의 한건 분할이 원래 6대 4였거든요. 주류 6, 비주류 4. 이 정도의 분위기, 그러니까 그 구조는 갖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송국권 국장님, 그 아까 지적을 하셨을 때, 국민의힘 지적을 하셨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국민의힘 대통령실 출신들이 한 40여 명이 지금 지역에 내려가서 윤심, 내가 윤의 복심이다 이런 거를 이제 홍보 대상으로 홍보를 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이제 그분들은 사람들 만나면서 조용히 제가 대통령실에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 발전은 대통령실 출신이 해야죠. 뭐 이 정도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출마 기자회견하면서 현역 어떤 의원을 콕 집어가지고 만약에 그분이 지금 이렇게 김건희 여사 힘들어하는데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힘들어하는데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특히 이 국민의힘 의원 정말 제 역할 못해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얼마나 논란이 될까요? 역으로 생각을 해도. 엄청난 논란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나중에 또 공천 경쟁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예. 지금 거의 탐색질 수준이에요, 지금은. 뭐 교통정리도 하고 있는 이 탐색질 수준이라서 그런데 그 민주당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는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민주당은 지금 특수한 상황이에요. 이재명 당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전에 그 이낙연 전 대표는 나갔죠. 그다음 원칙과 상식위원들도 지금 나갔지 않습니까? 나갔는데 남아있는 그룹이 하나 있어요. 이재명계에서 반드시 쳐내야 될 친문계입니다. 조금 전에 PI 바꾼다고 해서 뭐 문재인 색깔 지우개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행동으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친문 지우개예요. 친문을 그러니까 공천에서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새를 지금 이수진 그 의원이나 이원영 의원이 이제 파고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이 19명이 국회로 들어갔습니다. 참모들이 19명이 들어갔어요. 그 중에서 지금 윤영찬 의원도 있고 물론 친이낙연계였지만은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있어요. 뭐 윤건영 의원이나 이 고민정 의원이나 그렇죠. 이런 의원들이 19명이 그동안 그 이재명 체제에서 이재명 대표로 방어하기보다는 양산에 있는 문재인 대표,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뭐 수사가 가면은 같이 기자회견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재명 그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그러니까는 그 퇴출을 시켜야 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친문 쪽에. 예. 그러니까 이수진 의원이나 이원영 같은 이런 의원들이 계속 이재명의 그 이재명이 주체가 되는 당을 만들겠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 그 틈새로 파고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동안 조금 잊혀졌던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글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대요. SNS에 글을 올렸는데 소개팅 하잖아요. 주로 어디서 합니까? 그렇죠. 뭐 좀 근사한 레스토랑. 평소에는 내가 못 가볼 것 같은 곳에서 그래도 하는데 뭐 근처에 뭐 분식집이나 돈가스집 어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나 봐요. 그게 논란이 되었었나 봐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의 어떤 글이 논란이 되는 겁니까? 네, 바로 자신의 소개팅 경험 글을 올린 건데요. 가상자산인 코인을 다량 보유하고 또 국회 회의 중에 이 코인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예? 또 한 번 가난한 청년 이미지를 보여주는 글을 올린 것 아니냐 이래서 더 네티즌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소개팅 때 햄버거가 비싸서 하나로 나눠 먹었다 이런 내용을 자신의 SNS에 올린 건데요. 아, 소개팅 나갔는데 햄버거 하나 사서 둘이 잘라 먹었다? 네, 사실 김 의원이 이런 배경을 끄집어낸 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개팅 글이 첫 만남에서 돈가스를 먹은 남성에 대해서 이렇게 돈가스를 먹으면 돈가스 가루가 떨어지는데 이런 장소를 고른 남성의 센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글이 있었던 거를 공유를 하면서 자신의 소개팅 경험을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요 그때 햄버거집 가서 둘이 나눠 먹었어요. 그러면서 반성합니다 이렇게 쓰고 자신은 예전에 소개팅 당시 고속버스 터미널역에서 수제 햄버거집에서 소개팅을 했는데 너무 크기도 하고 약간 비싸서 하나를 시켜서 나눠 먹었다. 돌아가면서 얼마나 욕하셨을지 이러면서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근데 김 의원의 이런 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가난한 청년 이미지를 계속 연출한다. 이런 농담 그만 보고 싶다. 또 지극히 서민적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서 표현한 것 같다. 이런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사실 김남국 의원 돈 뭐 얼마를 벌었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거래 내역까지 지금 최근에 공개가 됐잖아요. 상당 부분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걸 알고 들으니까 아니 무슨 뭐 돈 없어서 뭐 햄버거를 반으로 잘라 먹어? 그래놓고 비트코인은 어떻게 했대? 이런 얘기예요. 과거에 그러니까 그게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훌륭한 청년의 이미지인데 알고 보니까 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장면도 함께 보시죠. 저요? 별로 집에 있을 때 밥을 안 먹어가지고 다 라면 먹는 거예요. 매일 라면만 먹어요. 라면하고 만두하고 그렇게 먹은 지 거의 한 7, 8년 된 거예요. 진짜 아끼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 먹고 차도 지금까지 안 샀거든요. 메이커 안 쓰고 정말 아끼고 해가지고 돈을 모았는데 비트코인으로 벌었다 그러니까 막 너무 억울해가지고. 검소함의 상징이시잖아요. 항상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절대 화려한 거 이런 거 비싸 보이는 거 절대 없어. 그냥 다 항상 다 보면은 아닙니다. 저희 죄송해요. 토탈 얼마예요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 5만 원 안 되죠? 이거는 국회에서 5만 준 원, 거고요. 3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국회에서 준 거. 신발은 37,000원. 잠깐만 근데 신발은
엄지발가락 부분이 구멍이 났어요. 메쉬 소재라서 그렇습니다. 메쉬. 첨단 메쉬 소재라서. 자, 저랬던 모습에서 어느 날 비트코인을 상임위 시간에도 거래를 했고 거래한 규모가 나오면서 국민들이 깜짝 놀랐던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은 국회의원 전체 코인 거래량이 11명이 거래를 했는데 1,200억인데 예. 그중에 90%가 김남국 의원이 거래한 양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555억이 매도, 그리고 그보다 좀 나는데 563억이 매수. 이게 500억 그러니까요. 단위예요. 500억이 넘는 금액을 갖다가 매수를 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론 이제 지금 보유량하고는 또 별도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 정도의 코인 거래를 할 정도로 지금 이 사실이 다 자료로 공개가 됐는데 저 상황에서 그 과거에 뭐 짠돌이 청년 이미지를 갖다가 저렇게 다시 한번 떠올리려고 하는 건 도대체 저 SNS 글을 무슨 생각을 올렸는지 저는 궁금해요. 이른바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어그로를 끌기 위한, 욕을 먹기 위한 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참 의도가 참 뭐 의문이긴 합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도 뭐 김남국 의원의 정신 세계를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물론 사실, 뭐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제가 그 김남국 의원하고 옛날 방송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상당히 근실한 청년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뭐 그래서 이 최근에 이제 밝혀진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 논란들 그런 것들이 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 그 국민권익위 조사에서도 뒷받침이 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적이고 보통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본인은 또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잖아요. 어쨌든 뭐 이 저기 징계하라고 윤리 그때 자문특위에서는 그랬지만 그 자신의 모당이 민주당에서 그냥 디펜스 쳐줬다고 한다면 사실은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하면서 나름 자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언론에 뭔가를 관심을 끌려는 모습들이 한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그런 표현을 선택된 겁니다. 예, 돈가스 집에서 할 수 있어요. 아, 그럼요. 그 사실 뭐 그런 청년들 많습니다. 뭐 돈 없는데 괜히 뭐 있는 척하고 나 성실하게 살 거야. 뭐가 어때서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햄버거 집 가서요 나눠 먹을 수 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청년의 이미지를 비트코인으로 몇백억씩 거래한 사람이, 사실 저도 구멍난 37,000원짜리 운동화 신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진짜 37,000원짜리 운동화 신고 다니는 사람, 진짜 햄버거 반 나눠 먹는 청년들이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중에 상당히 이 배신감을 좀 느꼈겠죠. 뭐 비트코인 거 한 것을 보고는. 그리고 심지어 뭐 그렇게 본인이 이 빈곤 코스프레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실적으로 이용을 했잖아요. 그때 저 양말 이야기하고 뭐 운동화 이야기하고 그 후원금을 모금을 할 때 뭐 정청래 의원이 옆에서 코치를 했지 않습니까? 한 푼 줍쇼해봐라. 한 푼 줍쇼하고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 뭐 가난 코스프레를 하고 나서 그때 후원금 모금 액수가 1위였어요. 1위였는데 그때도 또 뭐 그렇게 워낙 돈이 없으니까는 후원금 모금 액수 1위 그래 괜찮다 했는데 나중에 비트코인 논란이 터지면서 거기 또 배신감을 느꼈죠. 그런데 이번에 왜 또 다시 이거 햄버거 이야기를 들고 나느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누적 코인 거래 액수가 1,200억이다. 이게 또 막 보도가 되고 화제가 되니까 본인이 그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다 누적된 거지 실제로 거래한 거는 그렇게 안 된다. 이익 본 거는 몇 억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또 다시 한번 그 강조를 하기 위해서 햄버거 이야기를 또 꺼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